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특강은 56개 공간으로 이룬 조선사라는 주제로 우리가 사실 역사 속의 이 공간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들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면서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3부로 나누어 봤는데요. 1부는 조선의 개국과 체제 정비의 공간이라고 해서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면서 어떤 그 공간들을 조성을 했는가, 그리고 여기 얽힌 역사가 뭐 어떤 것들이 있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주제가 한양천도와 한양도성의 건설인데, 조선은 1392년 7월에 건국이 되었지만 그 2년 후에 천도를 단행을 합니다. 이 수도가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죠. 개성에서 바로 이제 한양 천도를 단행을 했고, 그리고 이 한양이라는 곳이 수도로 결정된 데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요소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금도 우리 서울 보시면 이 서울 도심의 동쪽으로 낙산, 서쪽으로 인왕산, 남쪽으로 남산, 북쪽으로 북악산, 뭐 백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여기에 이제 성을 쌓는 거죠. 전통시대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외적들을 방어하거나 하는 국방상에 매우 유리하고, 또 하나 이제 이 도성민들을 관리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해서 바로 지금의 이 북쪽 산인 북악에서 시작해서 그 지금의 이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한 바퀴 도는 이런 형태로 한양도성 18km를 조성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조선왕조실록 기록에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흥미로운 점은 그 당시에 이 전국의 장정들을 뽑아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성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 97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담당 구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한양 그 도성의 요 쌓은 돌들이 중에서는 그 어느 지역에서 이 성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의 요 남산 쪽에 가보시면 흥의 청하와 같은 경상도 지역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은 경상도 지역에 있는 장정들이 쌓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주목되는 것은 97개 구간, 요즘 같으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천자문의 순서에 의거해서 우리 천자문 시작이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구역, 지구역, 형구역, 황구역.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뭐 황자가 나온다 이러면 천지, 현황이니까 요게 요즘으로 치면 4번째 구역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그 그림은 김홍도가 그린 부상도라고 해서 그 당시에 등짐 장수, 이 그림으로 보더라도 아버지와 아들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한양 도성에 쌓은 돌들의 형태가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태조 때 처음 쌓았다가 세종 때 다시 수축을 했고, 숙종 때 대대적인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규격화된 돌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는 순조 때 또 한 번 이 대규모의 수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그 당시에 이 쌓은 돌들의 변화 양상까지 바로 이 김홍도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김홍도는 정조시대 화가였기 때문에 바로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반듯반듯한 돌은 아마도 숙종 때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성이 건설되고 난 후에는 이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이 문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성의 동서남북으로 큰 사대문을 세우는데, 바로 우리 지금도 잘 알려져 있는 동대문. 동대문의 원래 이름은 흥인지문. 지금 현재 복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서대문의 이름은 돈이문. 그리고 이건 너무나 유명한 남대문, 즉 숭례문. 그리고 이제 서울의 북문은 잘 모르시는데, 여기 지금 저 북악산 자락에 있어요. 지금 또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데 이름이 숙정문이에요. 요 한자 쓰여져 있죠. 근데 요 정자가 지혜 지자하고도 통한다. 여기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흥인지문의 인, 돈이문의 의, 숭례문의 예, 그리고 숙정문, 아까 이 지혜 지자하고 통한다 그랬는데요. 인의 예지. 이 유교 이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인의 예지 4가지 이념이거든요. 이것을 문이름에다가 구현을 해서
바로 이 항상 그 사람들이 유교 이념을 실천할 수 있게. 그리고 인의 예지 다음에 또 한 가지 유교 이념이 뭐냐 하면 믿을 신자거든요. 자, 그럼 믿을 신자는 어디에 구현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지금 우리 흔히 종각이라고 불리는 그 종각의 원래 이름이 뭐다? 보신각. 그래서 이 보신각에 믿을 신자까지 합해서 인의 예지신의 유교 이념이 바로 우리 한양의 사대문과 지금의 종각에 구현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양천도가 단행이 되고 도성 건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공간이 왕이 거처하는 곳, 바로 이제 이 궁궐이에요. 그래서 요 한양의 이 가장 중심되는 궁궐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이 북악산을 이 주산으로 하는 경복궁이 완성이 된 것은 1395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복궁이 완성되고 또 이제 각 정각마다 이 가장 중심되는 정각, 근정전, 그리고 이제 왕의 편전, 사정전, 침전, 강령전, 그리고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까지 조성이 되는데, 이것도 흥미로운 것은 경복궁이라는 이름에 얽힌 유래인데요.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지을 때 대부분 좀 영어식으로 많이 이름을 지어야 어떻게 보면 좀 고급지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도 모빌리티 인문학 연구원, 이런 식으로 모빌리티란 영어식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요즘 뭐 우리 아파트 이름 같은 데는 대부분 이제 영어식 이름을 써야 이게 좀 분양가가 올라가요. 옛날처럼 뭐 한라 아파트, 백도 아파트, 장미 아파트 이렇게 이름 지으면 약간 촌스럽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아파트가 조성되는 지역에 조그만한 뭐 웅덩이가 있다 이러면 이제 레이크가 되고, 그리고 뭐 조그만한 개천이 있으면 뭐 리버가 되고, 그리고 조그만한 언덕이 있으면 뭐가 되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뭐 할까요? 어떤 이름 쓰죠? 센트럴,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좀 뭔가 영어식으로 써야 조금 세계적이고 고급지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런 궁궐 건물이라든가 책 이름을 지을 때 시경이라든가 서경의 아주 그 중요한 구절, 요거를 인용해요. 그래서 우리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지은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도 당시 이 궁궐이 완성되고 나서 그 태조 이성계가 되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술이 좀 취하셨다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이 정도전 보고 저 궁궐 이름 한번 지어보라고 하니까 정도전이 어떤 구절이 딱 머리에 떠올랐냐 하면, 시경의 주화편을 보면 군자가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면 만년토록 경복을 누린다. 이 경복은 큰 복이란 뜻이에요. 바로 이 구절을 떠올리면서 궁궐 이름 경복궁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도 불변의 진리인데요. 예나 지금이나 윗사람한테 결제를 받을 때는 좀 윗사람이 좀 술 취해서 기분 좋을 때 결제 받아라, 이렇게 해서 경복궁 이름 정해줬고요. 근정전의 근자도 부지런할 근자를 쓰는데 이 서경과 역시 시경을 인용하고 있고요. 사정전에 생각할 사자를 쓸 때도 바로 이 서경에 생각하면 슬기로워진다. 그리고 이 강령견의 강령은 이 서경의 홍범 구주에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5가지 복이 뭐냐 하면은 장수, 부귀,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령이에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다. 여기에서 따서 강령. 그리고 이 교태는 바로 역시 이제 그 주역에 음과 양이 크게 만난다라는 이런 구절을 따서 교태전이라는 이름이 정해졌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궁궐 건물 이름에는 철저하게 유교 이념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보면 이 조선시대 우리 그 죽은 자의 공간이라 할 수 있죠. 이 왕릉에도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는데, 혹시 지금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어디 조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동구릉이라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무덤 9기가 조성되어 있다 해서 동구릉이라고 부르는데, 그 동구릉의 주인공이 바로 태조 이성계의 무덤인 건원릉입니다. 근데 이 건원릉이 조성된 데도 사연이 있어요. 과연 정말 태조 이성계가 이곳에 묻히고 싶어 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조 이성계의 첫 번째 왕비는 신의왕후 한시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선이 건국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무덤이 지금 또 개성에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재릉이라는 무덤이고, 그 다음에 요 태조 이성계가 계비로 맞이했던 여인이 신덕왕후 강씨라는 분인데, 신덕왕후 강씨가 먼저 죽어요. 이성계보다. 이 태조 이성계가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또 이 왕비가 죽은 후에도 항상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왕비의 무덤을 어디에 조성을 했냐 하면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조성하고 왕비의 무덤을 정릉이라고 합니다. 지금 고들적자 써서 정릉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시게 돼요. 자, 그럼 태조 이성계의 무덤을 조성하는 책임을 맡은 왕은 누굴까요? 태종 때 돌아가시니까 태종이 이 작업을 지휘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태조 이성계가 지금의 덕수궁 근처에 그 계비 신도강호 강씨의 정릉을 조성한 것은 본인도 그 옆에 함께 묻히고 싶다라는 의사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계모가 되죠. 이 계모인 신도강호 강씨는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선 첫 번째 왕세자로 책봉되는 사람이 방석이라는 인물인데 바로 신도강호 강씨의 아들이었고요. 요 방석의 왕세자 책봉에는 신도강호 강씨의 영향력이 매우 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원이 그 방석과 방석의 후견인이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완전히 권력을 잡고 결과적으로 형님 정종을 거쳐 본인이 왕이 되니까 어떤 계모 옆에 조성하기는 싫으니까 새로운 명당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조성한 곳이 현재 경기도 구리시 금암산자라. 그리고 이제 건원릉. 그리고 이때 이성계가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나는 고향 함흥에 묻히고 싶다. 이거 어떤 면에서는 태조 입장에서도 아들이 자신의 무덤 분명히 이제 그 덕수궁 쪽에는 조성 안 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에 묻히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멀죠. 태종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차마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한경도 함흥에서 자라나는 억새풀을 바로 이 건원릉을 조성하는 데 활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정말 꼴보기 싫은 신도강호 강씨의 정릉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옮겨, 그렇게 해서 옮긴 게 지금 서울의 성북구에 가면 정릉이라고 있습니다. 정릉동이라고도 하죠. 바로 지금 신도강호 강씨의 무덤이 지금의 성북구 정릉에 조성되어서 동네 이름도 정릉동이 됐고요. 지금의 우리 덕수궁 일대를 뭐라고 부르죠? 정동이라고 부르죠. 정동이라고 부르는 까닭도 원래 정릉이 있었던 동네라는 뜻으로 정동으로 불리고 있고, 또 이 태종과 신도강호 강씨의 악연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 태종이 처음으로 청계천 공사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계천의 원형을 만든 왕이 태종인데 처음에는 다리를 흙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 비가 많이 오니까 다리가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큰 돌이 필요했죠. 돌다리로 이 다리를 만들면 좀 안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청계천 다리를 다 돌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광통교 다리의 석축으로 강씨의 무덤 가면, 정릉에 가면 큰 돌 많지 않느냐, 그거 써라. 이렇게 돼서 그 무덤에서 가져온 돌을 가지고 석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 청계천 보공공사할 때 이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0년 전 그 태종과 신도강호 강씨의 갈등을 보여주는 또 이런 그 유적이 그 출토가 돼가지고 상당히 그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종 다음의 왕이 세종인데요. 세종하면 항상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현전. 이 집현전에서 학자들을 양성하고 또 이곳에서 생산되는 아웃풋을 적절하게 정책에 활용하면서 정말 최고의 이 정치를 했던 왕 세종. 근데 지금 이 경복궁에 가시면 수정전이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이 예전에 집현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물론 집현전은 세조가 왕이 된 후에 이 폐지돼가지고 그 건물이 사라졌지만 후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 사업하면서 이 자리에 세운 건물이 바로 수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위치에 집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을 우리가 알고 가면 훨씬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종이 이곳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스토리 알고 계실 것도 같은데요. 어느 겨울날 밤에 세종이 이 집현전 일대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불빛이 세워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뭐지 하면서 가보니까 이 신숙주라는 학자가 깜빡 잠이 들어 있었다. 세종이 어떻게 하셨죠? 바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탁 덮어주었다라는 이런 미담이 전해지는 또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때 만약 정말 이 세종이 그 신숙주 자고 있는 거 보고 막 깨워가지고 여기 독서실이냐고 너희 집에 가서 자라고 막 이랬다면 이 신숙주와 같은 학자가 배출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세종과 신숙주의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이곳을 찾으면 또 그 의미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 세종은 문종이라는 적장자를 두었고 문종을 그 8세가 되던 해에 세자로 책봉을 해요. 그래서 사실 문종은 29년간 왕세자 생활을 했고 안타깝게도 왕이 되고 나서는 2년 3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사실 왕세자 때 바로 이 세자의 거처였던 자선당 비현가, 그래서 이 건물들은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해서 동궁이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흔히 조선시대에 세자를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이 동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궁마마 이런 표현 쓰잖아요. 지금도 경복궁에 가보시면 요 자선당 비현각이 복원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건물들은 세종이 앞으로 세자인 문종이 왕의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조성해준 공간이었다. 그리고 우리 단종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삼촌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긴 그런 좀 어떤 비운의 왕, 이렇게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단종이 바로 왕위를 빼앗긴 장소가 경혜루예요. 경혜루를 처음 만든 왕은 태종이었는데 태종 때 경복궁에 이미 경복궁이 건설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복궁 대신에 새로운 궁궐 창덕궁을 조성해요. 왜? 이 경복궁은 완전히 정도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못마땅하고 뭔가 이 경복궁은 뭐 터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창덕궁을 새로 조성하고 또 이 경복궁에 경혜루라는 왕과 신하가 함께 만나는 공간, 무각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이 루라는 명칭은 사실은 건물이 2층일 때 붙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남원에 가면 광활루가 있고 삼척에 가면 죽소루가 있고 바로 이 경복궁에도 이 2층 건물이기 때문에 루라고 부르는데 이 군신 간의 만나는 공간, 좀 쉽게 생각하면 왕과 신하가 좀 회식하는 공간, 요거를 처음 만든 왕은 태종이었어요. 이 경복궁 안에 좀 이렇게 이 왕이 신하들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좀 회식도 해야 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에서 만들어줘. 이 주로 행사 공간이죠. 이 건국대학교로 보면은 이 세천연관, 요게 딱 요 경혜로 느낌 나는 바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는 단종이 삼촌인 수양대군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왕위를 빼앗긴 그 옥새를 전해준 그런 또 현장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정말 공교롭게도 그 성산문, 나중에는 단종 복위운동을 주도하는 그 성산문이 그 당시에 직책상 옥새를 전달해주는 이런 직책이 있었고요. 이것을 상당히 자책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절친했던 동료 박평영과 더불어 우리 정말 이렇게 그 왕께서 왕위를 이렇게 뺏겼는데 이런 정말 아픔이 어디 있느냐, 차라리 우리 경혜로 연못에 빠져 죽자. 박평현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때 성산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상황, 즉 이렇게 또 맹세 파티를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단종은 영월의 청령포에 귀향을 가게 되고요. 결국 그곳에서 17살로 생을 마감했게 됐고, 사실 단종도 매우 불운했지만 단종의 부인 즉 정순왕후 같은 경우도 남편이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완전히 요즘으로 치면 일반 민간인이 돼요. 그리고 이 생계도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현재 서울의 창신동에 가면 자지동천이라는 요 표시석이 있는데요. 이곳에 이제 샘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 자줏빛이 나는 풀, 자지가 많이 생산이 돼 가지고 요 풀을 이렇게 그 샘물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이 요즘으로 치면 염색이 되듯이 이렇게 물감을 들일 수 있는 것이죠, 옷에. 그래서 이 흰 옷에다가 물을 들이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염색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이런 또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불교에 기여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절에 들어갑니다. 이 정업원에 들어갔고, 이게 다 정순왕후를 기억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이 훗날 정순왕후는 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신의 제사를 모시는 그런 후손의 어떻게 보면 후손이 거처했던 곳에 묻히게 되고, 이곳이 현재 남양주 진건읍에 가면 정순왕후 무덤이 사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결국은 정순왕후도 단종이 숙종 때 와서 거의 단종이 영월에서 죽음을 맞이한 지 거의 한 230여 년 이상이 된 후에 단종이 왕으로 복권되거든요. 그때 정순왕후도 복권이 되고, 이 정순왕후의 무덤도 노상군 부인묘에서 사릉이라고 한 이유는 그 멀리서도 남편인 단종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단종이 유배갔던 영월의 청룡포에도 단종을 기억하는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바로 이 청룡포가 지금 또 정말 외딴 정말 섬처럼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서강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 뒷면에는 산으로 막혀 있어서 정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이곳에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고, 특히 요 청룡포에는 그 아주 600년 이상 된 그 소나무가 자라고 있거든요. 요 소나무의 이름이 관음송이에요. 왜 관음송이냐 하면 바로 요 소나무는 단종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보고 벌관, 그리고 단종이 뭔가 이렇게 좀 흐느끼고 슬퍼하는 그런 소리,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관음송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바로 요 영월에는 지금 단종의 무덤인 장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영월의 관아가 간풍원인데, 뭐 많은 분들이 단종은 그 유배지인 청룡포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월의 이 동원이었던 관풍원에서 기록의 여러 자료를 보면 세조가 보낸 그 사약을 마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록 기록에는 자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도 정말 단종이 너무 이제 그 한때 모시던 왕이니까 이 감히 집행을 하지 못할 때 단종이 알아서 그 옆에 있는 그 시종하는 그 종을 시켜가지고 활시를 당겨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종에게 결국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된 세조 같은 경우도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상당히 왕권을 좀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행차를 자주 났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그 뭐 좀 집권의 정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또 널리 알릴 필요도 있어서, 그래서 이 세조가 이 전국에 자주 행차를 했는데,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역시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의 이 속리산 앞으로 가시면 정의품송이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이 소나무는 세조가 행차를 하다 보니까 왕의 행차를 하면 되게 대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가마들이 자꾸 나뭇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큰 소나무가 갑자기 가지를 번쩍 들었다. 그래서 이 세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소나무한테 관직을 부여하라. 정의품 관직. 조선시대 정의품은 판서직이라고 하고요. 요즘으로 치면 장관이에요. 요즘 표현을 하면 장관 소나무라고 해라 해서 지금의 이 정의품성은 현재도 남아있고, 사진 자료에도 보시듯이 많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를 받쳐놓은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지금의 오대산 쪽으로도 이제 그 행차를 한 그런 또 사연을 보여주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그 공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세조가 오대산, 요 상원사 쪽 가면 지금도 이곳 계곡이 되게 이 맑은 물이 흘러가는데, 이 세조가 또 피부병이 좀 심해서 이 목욕하는 걸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원사 계곡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동자가 나타나서 막 등을 밀어주는 거예요. 너무 시원해. 그래서 이제 세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등목을 마친 후에 그 동자 불러가지고, 야, 너 정말 이 등 시원하게 잘 밀어주는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이 말을 남깁니다. 그 대신에 너 어디 가가지고 왕의 등을 밀어주었다라고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동자가 받아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왕께서는 어디 가셔서 문수보살이 등 밀어주셨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했더라. 그래서 지금도 상원사에 가면 문수전, 보통 우리가 이런 그 절에 가시면 주로 석가모니 부처님 또는 뭐 미륵보살, 뭐 관음보살 이런 부처님은 많이 모셨는데, 문수보살 모셔진 그런 정각이 흔하지 않는데 바로 상원사에 문수전이 모셔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세조가 바로 이런 또 이 법당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좀 불공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고양이 2마리가 나타나가 난리를 친 거예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이러니까 이 법당에 들어가려는 걸 잠시 멈췄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기 몰래 숨어 있었다. 그래서 그 고양이, 정말 왕을 구한 은혜로운 고양이라는 뜻으로 그 법당 앞에 고양이 석상 2마리를 이렇게 조각해서 이렇게 조성해 놓은 이런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 다음에는 예종이라는 왕이 즉위했고요. 예종이 또 일찍 돌아가시면서
예종에게 제한대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예종의 아들이 아닌 그 예종의 형님인 의경세자라고 있었는데, 의경세자의 아들 중에 월상군, 잘상군이 있었는데, 월상군을 제치고 잘상군이 왕이 된 까닭은 바로 한명회가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명회의 영향력으로 성종이 조선의 9번째 왕이 되는데, 요 성종 때 다시 경복궁하고 창덕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궁궐 창경궁을 새로 세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때 왕실에 왕의 대비들이 상당히 많이 생존해 계셨어요. 세조의 왕비 정유왕후 씨, 그리고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한씨, 거기다가 성종의 생모인 인수대비.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최실아 씨로 기억하고 있는데, 소외왕후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 현역 왕비는 아니었는데 나중에 왕비로 추전되고요. 우리 대비일 때는 인수대비. 그래서 이런 왕실의 어머니, 할머니 잘 모시자고 조성한 새로운 궁궐이 창경궁이었고, 창경궁은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궁궐로 출발했기 때문에 경복궁이나 창덕궁보다는 확실히 규모도 좁고 좀 더 아기자기한 그런 모습. 그리고 특히 여기에는 우리 뭐 해경궁 홍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수대비, 그리고 인현왕후, 우리 사극의 단골로 나오는 이런 왕비들이 많이 거쳐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또 우리 문정전 이 건물에서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비극이 일어났고, 경춘전이라는 건물 바로 여기 밑에 보이는데요. 이 경춘전에서는 정조가 태어나기도 했던 바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성종시대까지 조선이 건국이 되고 체제가 정비되는 이런 공간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주로 이제 16세기부터 또 이제 좀 조선 흔히 중기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기에 바로 또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래서 2부에서는 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시기적으로 보면 한 17세기, 16, 17세기를 한번 주제로 한 공간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 이 경회로는 연산군 때 완전히 흥청망청의 공간이 돼요. 바로 이 흥청들 불러가지고 맨날 파티하고 이곳에서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뭐 국정은 마비되고, 여기다가 이 장록수는 원래 흥청 출신이었는데 후궁으로 삼았고, 그야말로 연산군 시대에 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국정농단 그런 모습을 보여. 이 연산군이 그렇게 독재군주인데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렸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그 독재군주의 이런 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또 경계해야 된다. 지나치게 사치하고 향락생활로 빠지는 이런 모습이 후대까지 경계돼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흥청망청이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왕을 가만두지 않았는데 결국 유배되어 갔다가 유배된 지 2달 만에 31살, 31살, 우리 나이로 보면 아주 젊은 나이에, 그래서 워낙 뭐 자기 맘대로 뭐 정말 모든 것 맘대로 하다가 이 가시나무 울타리에 탁 갇히니까 이거 뭐 당연히 병이 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종하면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조광조라는 인물인데요. 이 조광조가 결과적으로 이 기묘사에 인해서 역시 중종이 내린 한때는 가장 자신을 총애했던 왕에게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담양에 가면 우리 그 한국의 인공 정원으로는 가장 뭐 아름다운 정원으로 손꼽히는 요 소세원이라는 정자가 있어요. 이 소세원은 주인공은 양산보인데요. 이 양산보라는 인물은 조광조의 제자예요. 이 스승이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하니까 정치의 뜻을 읽고 정말 이곳에서 학자들 기르고 좀 더 유유자적하게 살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공간이고, 지금 담양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좀 힐링하기 아주 좋은, 현재에도 그런 공간으로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세기를 대표하는 학자하면 퇴계 이항 율곡 이희 선생은 잘 기억을 하실 건데, 우리 남명조식 선생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 퇴계 이항과 더불어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지칭됐던 인물이고요. 이 남명조식 선생은 칼을 차고 다녔어요. 항상 학자는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그
그 상징물로 칼을 차고 다녔고, 실질적으로 스승의 가르침이 잘 이어져서 임진왜란 때 바로 이 곽재우, 정인홍, 김면 요 3대 의병장이 다 남명조식의 제자예요. 그리고 이 남명조식 선생하고 관련되는 대표적인 공간이 지리산인데, 이 말년에 지리산에 이 산천제라는 건물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특히 이 기록에 보면 남명조식은 지리산을 10번 이상 올라가면서 그 지리산에 대한 여러 가지 기억들을 시로도 남겼어요. 그리고 이 돌아가신 후에도 지금 남명조식을 배양한 소원이 덕천소원인데, 이 자신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바로 이 지리산 산천제 근처에 요 남명을 배양한 덕천소원이 조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죠. 임진왜란 하면 이수인 장군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이수인 장군을 추천했던 유성룡, 그리고 유성룡이 쓴 전란에 대한 반성의 기록이 바로 징비록, 그리고 이 징비록을 집필했던 곳이 유성룡의 고향인 이 한동 화해마을이에요. 이 강물이 이렇게 빙 굽이쳐 돌아간다, 화회, 이런 뜻으로 화해마을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화해마을 요 건너편에 있는 요 정자에서 주로 징비록을 집필을 했고, 지금도 이 화해마을은 전통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서 2010년에는 경주에 있는 양동마을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도 화해마을에 가시면 유성룡의 종택인 충효당, 그리고 형인 유울룡의 종택인 양진당, 그리고 유성룡을 배양한 병산소원이 화해마을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성룡과 징비록의 산실, 그리고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리고 아마 이거 아실 겁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또 이곳을 찾아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던 곳, 안동이라는 그 도시의 또 이 자존심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 바로 화해마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이제 처음으로 즉위한 왕이 광해군인데, 광해군은 사실 외교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아요. 그러나 내치 부분에 있어서는 동생인 영창대군 죽이고 어머니 폐위시키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너무 무리한 궁궐 조성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이것이 결국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데,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인왕산 자락에 그 당시에 경복궁의 한 10배 규모의 인경궁을 조성했다라는 기록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희궁, 지금의 이 경희궁, 원래 세워졌을 때는 경덕궁이었는데요. 이 경덕궁을 조성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희궁은 일부는 복원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 앞으로 지금 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이 들어서 있어서 이 궁궐의 원모습은 찾기 힘든데, 광해군을 결국 이제 무너뜨리게 했던데 일조를 했던 곳이 바로 인경궁과 경희궁이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 역사에 보면 진시황이 바로 이제 그 만리장성 같은 그 대토목 공사를 벌이다가 결국 무너지는 이런 모습하고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광해군 정권을 무너뜨리는 인조 반정이 1623년에 일어나는데요. 인조 반정의 이런 공간들, 우리가 이런 또 이 공간에 대한 좀 공부를 할 때는 직접 현장을 답사해보고 또 그 사건이 일어났던 루트들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것도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반정군들이 처음 모였던 곳은 홍제원, 지금의 홍제동 쪽이고, 그 다음에 이 반정군들이 지금의 요 세검정 일대 와서, 그래서 일설에는 이곳에서 칼을 씻었기 때문에 세검정이다. 세검, 칼을 씻다. 요게 이제 나중에 영조 때 정자를 세울 때 세검정이라 했다. 그리고 창의문을 거쳐서 바로 이 광해군이 있었던 창덕궁을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 반정에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이 반정의 마지막 과정은 당시에 왕실의 최고어른이었던 임목대비가 지금의 덕수궁, 그 당시에 경운궁에 유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임목대비에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결제를 받는 것, 즉 옥세를 전해받는 이런 의식이 매우 중요했고, 결국 인조가 직접 경궁에 찾아가서 임목대비로부터 옥세를 받아서 인조 반정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이 현장들이 지금 곳곳에 남아 있으니까 이런 곳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는 그런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624년에는 인조 반정 때 이 후유증이 많아요. 바로 이 농공 행상, 공신 책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괄은 2등 공신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 이런 불만이 감지가 되니까 또 조선 조정에서는 이괄과 그 아들인 이전 부자에 대한
감시, 기찰 이런 걸 하면서 서울로 압송을 하는 그런 조치를 내니까 여기에 반발해가 일으킨 게 바로 이괄호는 아니고 인조 반정의 인조 정권이 얼마나 후술했냐 하면 반란군이 서울을 일시적으로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 갔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지금의 이 안산, 인왕산 옆에 지금 안산이라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인왕산하고 안산 사이에 있는 고개가 무악재고 안산은 그 위치에서 보면 이 동쪽으로는 인왕산을 마주하고 있고 이 서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연세대학교가 나오는 바로 지금 신촌 일대까지 연결되는 그게 안산인데 안산 전투에서 이 정부군이 크게 승리를 했고 이때 이 크게 활약한 장군이 정충신이란 장군이고요. 이 정충신의 호가 금남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지금의 이 호를 따서 이 광주에 가면 금남로가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이런 그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그런 공간에 도로명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충무로거든요. 우리 지금 서울의 충무로, 뭐 보통 영화제 때문에 충무로 아닌가? 이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이수인 장군이 태어나신 그런 이수인 장군이 태어난 그 지역이 지금의 충무로 쪽이에요. 그래서 도로명이 충무로가 되었다. 그리고 이괄의 난과 또 관련된 대표적인 그 지역이 인조가 공주로 피난 갔다 그랬잖아요. 공주의 공산성에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이 공산성에 정말 피난하면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곳에 두 그루 나무,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느티나무하고 말채나무 요 한 그루씩 있었는데 갖다 두 그루 나무를 그래서 이 뒷날 기억하는 정자라는 뜻으로 쌍수정이라는 이곳 1627년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피난갔고 바로 1636년 표난 상관합 지휘본부였어요. 서쪽에 있다 해서 서장대라고도 불렀는데 지휘본부고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은 이 행궁, 그러니까 이 왕이 피난할 때 남한산성에서 임시로 머물렀던 궁궐, 우리가 왕이 임시로 머무르는 궁궐을 행궁이라 하고 남한산성에도 행궁이 있었고 조했던 행궁은 온양에 있었어요. 온양행궁. 왜? 그곳에 자주 이제 온천욕 하러. 온천욕은 지금의 뭐 사우나 이런 개념보다는 이 질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온양온천을 대략 47일을 버티다가 1637년 1월 30일에 인조가 남한산성 서문을 내려와서 당시 청태종이 수왕단, 항복을 받아들이는 그 단을 만들어 놓았고 이곳에서 항복 의식을 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청태종이 자신의 공덕비를 세워라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원래 공식 이름은 대청황제 공덕비인데요. 이게 삼전 나루터에 위치했다 해서 여기서 성남 가는 그 길에 요 삼전도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종 때 와서는 바로 이 병자호란 때 당한 치욕을 씻자 이런 뜻으로 북벌, 청을 정벌하자. 그리고 명나라가 멸망됐지만 우리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대명 의리론이 상당히 이제 팽배해지는데 그런 상징적인 공간이 지금 청주에 가면 화양동 계곡에 만동묘라는 사당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명나라 마지막 황제 의종과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신종을 제사 지내는 그런 사당이에요. 참 보면 또 좀 지금 생각하면 황당한 거죠. 이미 명나라 멸망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명나라를 섬겨야 한다라는 이런 논리가 표현된 공간이고요. 앞에 소개했죠. 그 조선시대 왕들이 온양행궁에 많이 가셨는데 온양행궁 제일 많이 이용하신 분은 현종이에요. 온양행궁 거의 뭐 VIP 회원권 소지자셨는데 이 현종이 특히 눈하고 피부가 안 좋으셔가지고 자주 이곳에 거처했고 근데 놀랍게도 요 온양행궁의 모습을 그린 요 그림이 온양 행궁 전도 또는 온양 별궁 전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그림 자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온천의 모습하고 그 부속 건물까지 다 이 조성이 되어서 당시 왕실의 온천의 모습, 온천이 이용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3부는 조선의 중흥과 쇠망의 공간이라 해서 주로 이제 18, 19세기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제 조선시대에 숙종하면 항상 떠오르는 인물이 장희빈, 인현왕후죠. 그런 두 사람의 어떤 라이벌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이 지금 창경궁에 가면 통명전이 있고 현재 건물은 복원이 되어 있지 않지만 취선당이라 해서 이거 우리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장희빈이 인현왕후 막 밀집 인형 만들어 가지고 저주 사건을 벌였던 그 신당을 차려놨던 곳이고요.
강고당은 인현왕후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 지금의 저 서울의 우리 북촌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사동에서 약간 더 올라가다 보면 강고당 길이 있어요. 바로 이곳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현재 덕성여고 자리 있거든요. 이곳이 예전에 인현왕후가 거처했던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고, 또 운명적이게도 나중에 우리 고종의 왕비 명성황후가 이곳에 또 거쳐요. 명성황후도 민씨잖아요. 인현왕후의 인척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두 명의 왕비가 거처했던 곳이고, 원래 덕성여고 자리에 있었던 이 건물은 현재는 경기도 여주에 가면 명성황후 생가가 있는데 이곳에 지금 다시 옮겨서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희빈은 사실은 아들은 왕이 돼요. 경종이 되지만 장희빈 스스로는 왕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는 왕비만 그 신주를 모셔요, 종묘에. 그러니까 이 경종이 안타깝게 여겨서 어머니를 모신 사당을 만들어준 게 그게 바로 대빈궁이었고요. 바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영조도 어머니가 숙빈채 씨. 바로 이 숙종의 후궁이니까 어머니 제사를 못 모시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조성한 바로 그런 그 사당이 육상궁. 여기 지금 보이시죠? 육상궁이었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선시대 아들은 왕인데 자신은 왕이 되지 못한 왕의 어머니를 위한 사당. 요걸 나중에 육상궁, 영조의 생모인 숙빈채 씨의 사당이 있던 육상궁 쪽으로 다 모았어요. 이렇게 모으니까 7개. 그리고 이래서 지금 이곳을 칠궁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청와대 안에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존은 잘 돼 있어서 지금 또 우리가 요런 아마 예약하고 미리 신청을 하면 요 칠궁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조 때 활약한 대표적인 화가가 겸재정선인데, 겸재정선하면 항상 진경산수화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겸재정선의 이 그림의 현장들이 지금 또 곳곳에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이 피룬대는 바로 이양복의 집터인데, 지금 서울의 배화여고 그 교사라죠. 그 건물 바로 뒤쪽에 이 피룬대라는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청풍계의 흔적은 청운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역시 여기에 바위글에 백세청풍이라고 새겨놓은 글씨를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요 지금 마지막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그림은 이 수성동 계곡인데, 여기에도 원래는 예전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요게 한 20여 년 전에 요 아파트 일대가 거의 철거가 되면서 바로 요 계곡이 복원이 됐어요. 그리고 절묘하게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기린교라는 다리까지 이게 확인이 되면서, 야, 이 겸재정선의 그림이 정말 그 당시에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구나. 그리고 이 겸재정선은 배를 타고 가면서 한강의 여러 주요 지역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어요. 그래서 이 겸재정선의 진경산수화로 인해서 우리가 거의 한 250여 년 전에 그 서울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또 확인을 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조 같은 경우는 50년을 해로했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가 돌아가시고 이제 결국 15세 신부를 계비로 맞이했어요. 66세. 그런데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왕릉 이야기 잠깐 했는데, 지금 영조의 왕릉이 월릉이라고 해서 동구름자락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요 영조와 마지막을 함께한 여인은 50년을 함께했던 정성왕후가 아닌 15세의 계비 정순왕후였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조선시대 이 왕릉도 한번 찾아보시면서, 왕릉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왕 옆에 묻힌 그 파트너가 누군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비, 경우에 따라서는 계비, 또는 홀로 묻혀 계신 분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강남에 가면 우리 선정릉 할 때 이 정릉이 중종의 무덤인데, 중종은 이 왕비가 3분이나 계셨지만 홀로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 하면 항상 또 떠오르는 게 이 수원 화성건설. 그리고 이 화성건설의 공사보고서가 화성성여의궤고, 이 화성성여의궤의 기록이 워낙 치밀했기 때문에 수원 화성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복원할 수 있었고, 그런 점을 인정받아서 수원 화성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이해서 이 화성행차를 단행했고, 이때 정말 자세한 기록이 원행 을묘 정리의궤라는 기록으로 나오고, 또 이때 정조의 화성행차의 모습은 8폭의 병풍 그림, 김홍도가 주관하여 그린 8폭의 병풍 그림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나서 바로 이
기록화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행사 모습을 재현을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만큼 기록과 더불어 그 현장을 함께 매치해보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조다음 왕인 순조 때 천주교 박해 사건이 일어나서 정약용 형제가 유배를 가요. 이거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그 자산어부에도 등장을 했는데,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에 유배를 가서 이곳에 초당을 짓고 다산 초당을 짓고, 결과적으로 정약용은 유배 생활을 18년 했기 때문에 실학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런 또 해석도 가능해요. 그냥 관료로서 승승장구했다면 오늘날 우리 실학자 정약용은 만나기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우리 정약전 선생은 흑산도 유배 가시거든요. 이곳에서는 책도 잘 구할 수 없고 이러니까 물고기 연구에 전념해서 만든 저술이 자산어부. 그리고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그때 이 흑산도에 사는 그 어부 창대라는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그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에 최근에 했던 영화가 자산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종하면 또 우리가 아주 그 짧은 제2기간이어서 별다른 기억은 없지만, 헌종도 우리 추사 김정희 선생이 제주도 유배 갔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락하면 다 사람 그 인연이 끊깁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계속 스승에게 책을 보내오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려준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세안도. 세한연후의 송죽지 후조라 해서 날씨가 추워진 이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드는 걸 한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는 다 옆에 모여요. 근데 정말 힘들 때 그 사람을 도와준 게 진짜 이건 진짜 그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뭐 친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이제 제자인데 그렇게 해서 그려준 그림, 이 세안도는 바로 올해 초에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올해 초에는 이 세안도 특별 전시도 했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의 이 유배지를 잘 기념관으로 또 조성해 놓은 모습, 그리고 이 추사 선생의 어떤 유배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그 건물들도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조 헌종 다음에 왕이 철종인데, 철종은 강화도에 농사 짓고 있다가 얼떨결에 왕이 돼요. 그 19세기 세도 정치의 와중에.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 이 왕이 되기 전에 살았던 이 잠저라고 하는데요. 사저라고도 하고, 이때도 이름을 궁이라고 붙여줘요. 그래서 이 철종의 잠저를 용문궁이라고 하고, 현재 강화도 강화읍에 요 용문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종 때는 서양 외세의 침략이 또 아주 잦았고, 그 침략의 관문이 됐던 곳이 강화도예요. 왜냐하면 서울 쪽으로 들어오려면 서해 바다를 통해 바로 이 한강 쪽으로 오려면 항상 강화도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1866년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병인양요, 그리고 1876년 미국 함대가 들어온 신미양요, 그리고 이 병인양요 때는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 흔적 역시 강화도에 잘 남아 있고요. 신미양요 때는 이 광성보 전투에서 조선군들이 끝까지 저항했던.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 장수 깃발까지 빼앗기는 그런 정말 악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어제연, 어제순 형제를 기리는 상충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강화도에 가면 특별하게 이 국방 유적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면 이런 그 우리 근대의 격동의 역사의 현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 결국은 조선이 멸망하는 그런 공간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서양 세력의 침략에 뒤이어서 일제의 침략이 가장 이제 가속화돼요. 결과적으로 이제 1905년에는 고종 황제가 왕일 때 결국 을사늑야, 바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그 당시 고종 황제가 경궁에 거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경궁 옆에 중명전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곳에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난 후에 마지막 황제 순종이 창덕궁에 거쳐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마지막 멸망의 장면인 소위 경술국지, 한일 강제병합은 창덕궁에서 이루어져요. 바로 순종 황제가 창덕궁에 머무르고 계셨고, 바로 이 창덕궁 흥복헌이라는 장소가 이 한일 강제병합 조약이 체결되었던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좀 비극적인 장소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 뭔가 좀 뭐 기분이 좋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런 공간들도 물론 더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에서 우리가 좀 아픔을 당했던 이런 공간들도 함께 찾아보면서 이런 그 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앞에서 조선의 건국부터 해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의 여러 주요한 역사적 공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도 이동이라는 말들이 많이 이제 활용이 되죠. 한 곳에 항상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동이 되어 가지고 역사가 전개되고 또 그런 공간에서 또 많은 그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기회가 되시면 이런 공간들을 한번 직접 밟으면서 찾아가면서 그 역사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